네, 즐거운 에너지 응용 공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장을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저번에 보았던 그 포토 갤러리 마저 좀 보고, 그리고 11장 냉동 사이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 설비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요. 뒤에 석탄 놓는 그 기차 하다가 이거는 뜬금없이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 괜히 자른 거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컴프레서입니다. 열교환기고요. 이제 이쪽으로 차가운 물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패스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흘러가지고 여기서 다시 뭉쳐가지고 이쪽 패스로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합쳐서 나가는 인-아웃 형식의 열교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 같은 데 있는 건데요. 자동차 안에 그 히터 코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뜨뜻한 물이 흘러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돼서 나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 열교환기입니다. 이렇게 된 열교환기도 있고, 이건 이제 액체하고 기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쪽은 열전달이 좋기 때문에 그냥 얇은 튜브로 지나가고, 기체 쪽이 열전달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핀을 많이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판형 열교환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열교환기 중에서 이것 말고 또 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튜브 앤 쉘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고, 그 다음 많이 쓰는 형태가 판형 열교환기. 다른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판을 여러 장을 이제 갖다가 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나사로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 이렇게 건너 질른 다음에 꽉 압축을 해서 만드는 대형 판형 열교환기입니다. 보통 원관 건물 하나 정도 난방하는데 쓰는 판형 열교환기는 보통 사람 키의 반 정도, 요 정도 사이즈만 있어도 우리 건물 하나 정도 난방하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열량 정도를. 이거는 굉장히 큰 판형 열교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구멍이 4개가 있죠, 여기에. 근데 2개만 뚫려 있죠. 나머지 2개는 이제 반대쪽에, 뒤쪽에 이제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이렇게 두 쪽만 뚫려 있는 게 나오는데, 이 판이요, 이 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판이 교대로 있는데 판이 여러 장 이제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판하고 판 사이가 이제 빈 공간이 나오죠. 그 공간에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쭉 흘러서 나가지 않고 골고루 면적대로 다 흘러서 나가게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 판과 판 사이에 공간이 쭉 생기는데, 그 중에서 짝수 번째 공간은 여기서 들어온 물이 이렇게 이제 찬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짝수 번째들은 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콜드 워터 인, 여기가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찬물을 데워줄 따뜻한 물은 지금 이제 이번에는 홀수 공간이 이제 교대로 변하면서 홀수 공간.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구멍으로 치면은 이제 이쪽 구멍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판을 지날 때, 그러니까 파란 물이 지나는 데는 그냥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뚫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부분을 지날 때는 뚫려서 흘러가고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흘러서 가는 거고요. 빨간 데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붉은 부분에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일로 쭉 타고 들어와서 모아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꼭 이쪽에서 같은 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쪽에서 인 아웃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 아웃을 만들어도 되고 맨 끝에 있는 장만 바꿔 끼면 이렇게 인 아웃을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거는 지금 한쪽에 찬물에 인아웃이 있고 반대쪽에 더운물에 인아웃이 있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부피 대비해서 열 전달 면적이 굉장히 성능 효율이 좋죠. 지금 여기에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물은 이 장은 이제 여기는 그냥 통과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홀수장은 이렇게 뚫려 있고 이제 짝수장은 여기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뚫려 있으면요 그 다음 장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요 다음 장에 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있는 공간을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장은 여기가 막혀 있고 이쪽이 두 개가 뚫려 있죠. 네, 그래서 교대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뜬금없이 헤어드라이어가 나왔고요. 송풍기, 그 다음에 뭐 히터 코일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넘어가고요. 네, 여기 멋있죠? 네, 뭐냐면은 가스터빈에서 이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컴프레서,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터빈도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사진들이 나오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드러낸 겁니다. 아까 있던 거를 위쪽으로 드러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더스트리얼 가스터빈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낸 건데요. 이 앞에 부분이 컴프레서고 이제 여기에 터빈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버너가 들어가겠죠. 이 터빈은 3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는 지금 1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블레이드 개수가 지금 보이는 거 뽑은 건 로터죠. 로터가 18개, 스테이터가 17개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뒤에 터빈 블레이드는 이제 로터가 3개, 3 stages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배웠던 그 가스터빈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비행기용이 아니고 발전용 가스터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번에 그 11장에서 배울 그 냉동 사이클에 들어가는 건데요. 요거는 특별히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팽창 밸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거니까요. 모양만 먼저 봐두도록 하죠. 그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사용하는데 그 구멍에서 이제 구멍을 딱 하나만 뚫어 놓으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을 이제 여기로 액체가 흘러 들어오면 이 구멍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에다 꽂으면 이쪽에 연결하고 꽂으면은 이쪽에서 들어온 유체가 이제 압력이 툭 떨어져서 이 구멍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굉장히 그냥 단순한 스로틀 밸브고요. 요새는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스로틀 밸브들까지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센서와 그 컴퓨터로 연결해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것도 뭐 컴프레서 보여주는 건데요. 예. 뭐 투스테이지 인터쿨드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 봐가지고는 뭐 잘 별로 이해가 갈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투스테이지 중에서 한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인데 뭐 그냥 컴프레서밖에 보이진 않네요. 뭐 회전하는 것밖에. 가을 학기에 그 H100NR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공조 냉동 과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11장하고 14장 이 두 개를 합쳐서 내용이 이제 더 충실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공조 냉동 과목이 이제 됩니다. 그 9장-2가 9장-1이 또 한 과목이 된 게 내연기관이었는데 이제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조금 커버를 할 거고요. 9-2가 그 가스터빈 엔진인데 성환재 교수님이 요 과목을 따로 해서 응용 유체기계인가 그런 과목으로 이제 하셨죠. 10장이 랑킹 사이클이 이게 이제 하고 발전소하고 쭉 해가지고 변경 교수님이 에너지 변환 공학이라고 이제 해서 하셨는데 퇴임하셔가지고 그 과목은 이제 개설이 안 되고 있고요. 11장이 냉동 공조 과목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에너지 응용 공학이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과목을 다 듣지 않은 학생들의 이제 에너지 응용 공학만 처음에 들어보고 대충 개론을 다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울 학생들은 좀 전에 소개했던 가스터빈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조냉동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냉동기 사진인데 뭐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뭐 우리 학교에서도 바깥에 있는 그 응축기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응축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쿨러 우리가 이제 그 압축 과정에서 압축 2를 덜기 위해서 인터쿨러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리프레전 시스템에 쓰는 칠드 워터를 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으면 지하실 같은 데에 이제 냉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냉매를 전 건물에 다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물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물하고 열교환을 시켜서 얘는 건물의 각 층을 이제 가서 다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회수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워크하고 여기서 뺏은 열하고 다 바깥으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방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물이 식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옥상이나 이런 바깥에 건물 5개에서 이제 열을 방출하는 그 시스템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하니콤 구조고요. 그냥 열교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쓰는 구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니콤이죠. 그러니까 하니콤 그러니까 벌집이죠. 뭐 하니콤은 이 열전달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뭐 구조체에서 가벼우면서 힘을 잘 받기 위해서도 사용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같은 종이 보면은 그 우리가 포장 요새 많이 택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종이가 좀 빳빳하게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장의 종이 사이에 이렇게 된 종이를 이제 붙이죠. 이게 골판지라고 그러죠. 이제 골이 파져 있다 해서 골판지 말고 이제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짝 같은 거 있잖아요. 문에 쓰는 그 나무들 보면 이 속이 꽉 찬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벌집 구조를 갖고서 벌집 구조 이렇게 갖고 요런 구조를 갖게 문짝 사이에다 이렇게 쭉 채워 넣죠.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길게 만들어서 열 전달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하니콤은 금속이니까 금속의 전도가 좋은 거 하고 전열 면적 넓히는 용도로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나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죠. 석탄 발전소 앞에서 본 모습이다 그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이 정도들이 보일러들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소에서 굴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그 응축기에서 이제 빼는 열을 방열하는 게 나오죠. 지금도 이 옆에 조금만 하천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하천인가요? 네. 하천 쪽에서 물을 가져다가 냉각수를 버리고 하는 응축 설비죠.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은 이 방열하는 곳에서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쉽게는 양어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향어가 많이 이제 강원도 같은 데 가면 향어를 막 축제하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죠. 향어가 원래 굉장히 열대에서 사는 어종인데 양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전소가 생기고 그 하류에다가 이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어장을 운영하는 거죠. 뭐 요새는 또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농작물을 이제 공장형 식물 재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식물을 빨리 생육시키기 위해서 CO2도 공기의 조성 성분도 바꾸고 온도도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 양분 뭐 이런 것 주고 햇볕도 조절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온도를 높게 유지해 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석탄 발전소 뒤에 석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뭐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보면은 석탄을 이송해서 연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생긴 그 바퀴에 이렇게 바구니가 막 달려 있어요. 이게 막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이렇게 퍼가지고 탁 덮어주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받아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뜨려주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려주고 또 올라가고 떨어뜨려주고 해서 그 연소하는 장치 있는 데까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석탄 이렇게 적재시켜 놓고 얘가 이제 뱅뱅 돌면서 여기 있는 석탄을 조금씩 다 소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조그맣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비가 큰지 알 수 있죠. 보통 이제는 화력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발전 용량, 그래서 풀 가동했을 때에 1기가와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서 1기가와트 넘어갑니다. 원자력은. 석탄 화력은 여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석탄 화력. 그래서 이제 100메가와트,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선에 오면은 우리가 이거는 파일럿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파일럿이라는 거는 소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주 큰 거를 만들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 볼 때 그것을 파일럿이라고 이제 하죠. 뭐 시범용 운전 설비 이 정도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이제 이거 얘기하려다 다음 시간으로 가자 그랬는데요. 이거는 제가 외국에 있는 그 석탄 발전소 쪽에 가서 이제 봤는데 그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석탄을 이렇게 실은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들은 이제 그 탄광에서 석탄을 이제 실은 다음에 분진이 날리지 않게 그냥 물을 막 뿌려가지고 겉에를 딱딱하게 이제 굳혀가지고 막 옵니다. 근데 이 기차가 특별하게 설계된 게 뭐냐면 이 앞차하고 뒷차 사이에 연결하는 축이 있잖아요. 이 축이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 레일을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차가 앞에서 끌고 가다가 얘 차례가 되면은 중간에 얘를 이제 다른 기계가 하나 와서 잡아가지고 뺑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차 잡는 그 브라켓이고요. 이게 잡아가지고 요 한 양을 뺑 돌려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석탄이 막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 비운 다음에 이제 한 칸 움직여서 다음 칸이 이 자리로 그러니까 얘는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이동하고요. 얘가 이제 이 자리로 오면 또 얘를 뺑 돌려서 석탄을 이제 떨어뜨리고 다시 뺑 돌려서 또 앞으로 한 칸씩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석탄 투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탄을 언로딩하는 장치다. 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참 기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다 있는 사진을 실었네요. 이거는 지금 랑킹 사이클을 사용한 발전소의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철골만 들어섰을 때의 발전소 여기에 이제 연소에 사용할 굴뚝이 보이고 결국 여기는 이제 보일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모식도로 스키매틱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저번에도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일러예요, 보일러. 그래서 보일러에서 요거를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요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면 pulverized coal and air,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석탄을 아주 요새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픈 것처럼 석탄을 미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함께 불어넣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튜브들이 있어서 물이 이제 끓어가지고 증기가 되죠. 그러면 끓은 물에서 증기가 나오면 여기에 스팀 드럼이라서 이게 이제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팀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으로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슈퍼히팅, 리히팅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다시 보일러로 왔다 갔다 할 때 물관이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설비들이고요. 그리고 연소가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여기 젤을 모으는 장치가 있고 여기도 한번 필터를 걸쳐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소할 때 공급되는 공기도 이쪽에서 한번 데워줘가지고 뒤로 돌아서 이제 그 석탄 그 분체 가루하고 같이 여기에 이제 넣어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스팀 드럼 같은 거 여기에 고개 이 스팀 드럼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지금 이제 각도가 이렇게 밑에서 파이프들이 쭉 연결돼 갖고 스팀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모으면 스팀을 다 모아 가지고 한쪽으로 배출하는 그런 스팀 드럼이라는 배관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팀 드럼 밑에 쪽에 이제 연소 가스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쪽은 컨버스천 챔버고요. 위쪽에 파이프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끓어가지고 그 위에 스팀 드럼으로 모여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건설이 끝났을 때의 모습이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거는 다 보일러 설비하고 연소 설비, 여기 이제 굴뚝이 보이고 이게 거의 큰 보일러 설비예요. 이 보일러를 한번 떼기 시작하면은 잘 세우지를 않죠. 수십 년 동안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일러는 계속 지핍니다. 이런 보일러 하나에 이제 우리가 랑킹 사이클 배울 때는 뭐 여기에 펌프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터빈 이렇게 있고 응축기 이렇게 있고 했지만 콘덴서 보일러가 하나가 아니고요. 보일러가 10개에서 20개 정도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팀이 쭉 공급이 되고요. 이 터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스팀이 공급되고요. 터빈이라는 장치는 유지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만약에 10대에서 20대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는 항상 분해 조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파손이 크기 때문에 항상 유지 보수를 철저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언제 터빈을 몇 개 세우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좀 작은 봄하고 가을에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에 3대 4대씩 하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양만 이제 정지시켜 놓고 유지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보일러에서 연소하는 장면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터빈 부하고 발전기 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HP 터빈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하이 프레셔 터빈이고요. 고압 터빈.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중압 프레셔 터빈. 여기에 로우 프레셔 터빈, 여기에 발전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로우 프레셔 터빈을 보면은 요게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증기가 팽창하니까 원래는 이게 가면서 그 단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처음에 압력이 조금 떨어질 때는 오히려 가속을 위해서 단면적이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즐같이 그렇게 초음속 가속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요새는 저런 구조가 저압용 터빈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고압용 터빈하고 다르죠. 저압용 터빈은 특별히 이제 저런 구조를 갖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적에 지금 터빈 베드에서 이제 그 얘들을 들어 올린 거예요. 이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터빈들이 한 10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터빈 블레이드가 이제 제거된 쪽이고, 이쪽은 아직 블레이드가 이제 지금 위로 윈치로 잡아 올리는 분해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위로 잡아 뽑은 거고요. 인스톨레이션 하고 있네요. 지금 다시 내려놓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대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으로 뚝 잘랐던 거를 이제 터빈 블레이드를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다시 덮을 때 그 증기가 새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비뚤어지면은 터빈 성능이 나오질 않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맨 끝에 있는 터빈 블레이드는 상당히 길죠. 이게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1m 이상 되는
그런 터빈 블레이드도 있다. 이게 이제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블레이드 하나하나마다 다 움직여 보고 거의 어떤 때는 거의 분해 다 뺐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터빈 블레이드를 이제 절단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반 자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트가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빈 쪽으로 냉각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스팀 터빈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냉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가스 터빈에서는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터빈 그 서비스 템퍼리처 한계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제 응축기 쪽을 넘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응축기에 있는 파이프들, 요 파이프 하나하나가 그래도 1인치 정도 되는 파이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파이프가 내경이 2.54cm면 1인치 파이프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수의 파이프가 이제 여기에 뒤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물이 들어가면 다 이 파이프에 분배돼 가지고 흘러서 반대쪽에서 또 모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수의 파이프를 쓰는 이유는 열 전달 면적, 그래서 전열 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뭐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그 터빈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터빈이 이제 구동을 시키면 여기 이제 발전기에 여기에 이제 유도 자석들이 있고 여기서 코일이 돌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쿨링 타워의 건설 현장이죠. 이걸 또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지, 이건 뭐 중간 했을 때, 다 졌을 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쿨링 타워가 이제 나옵니다. 그 북한에서 핵처리 시설 파괴했다고 할 적에 영변에 있는 핵처리 시설 파괴했을 때 이거 폭파시키는 거를 생중계 해줬죠. 이 설비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설비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원자로죠, 여기에. 그러니까 원자로는 보일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래도 꽤 큽니다.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걸 보면은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부셔도 금방 토목에서 그냥 이거 짓기만 하면 여기 파이프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부셨다는 거에 큰 의미가 이제 없는데, 요거에 그 속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져왔는데, 요 사진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기 딱 끝나면 이제 14장 맨 끝 슬라이드 직전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봐두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생긴 타워에 냉각 타워에 이쪽에다가 물을 급하게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운 물을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뿜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막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증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더불어서 바람을 또 불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증발이 일어나면서 식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식은 물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방울들이 공기의 온도까지 거의 근사하게 식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운 날 물 뿌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막 증발 때문에. 그러니까 증발열과 공기의 냉각열로 이제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냉각 타워입니다. 뭐 사진 또 나오니까 일단 14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일부러 띄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건 이제 다른 발전소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다 이거는 그 아까 같이 본 그 증발식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강물을 끌어다가 열교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식히는 그런 쿨링 타워들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보면 여기 주차장 있고 차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건 탭이 섞이는 건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포토 갤러리 한번 다 봤다고 본 것을 학습한 것을 이제 하고 우리는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냉동 사이클 종류, 그 다음에 카르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압축식을 자세하게 이제 배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 사이클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가 냉동 사이클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냉동기 열 펌프를 같이 배웁니다. 이거는 냉방용이고요. 이거는 난방용입니다. 결국 같은 장치인데 용도에 따라서 열 펌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프리저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거죠. 뭐 열펌프 얘기는 이제 그 뒤쪽에 한번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사이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실용이고요. 이걸 하기 전에 카르노 사이클을 살짝 배우고, 왜냐면 이제 냉동 개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기 압축식, 기체 압축식, 흡수식 냉동 사이클이 있습니다. 증기 압축식은요, 10장에서 배웠던 랑킹 사이클의 랑킹 동력 사이클의 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랑킹 동력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면 냉동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9장-2에서 배웠던 브레이톤 사이클의 역사이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 사이클은 다름이 아니고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는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은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기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은 10분, 흡수식 냉동 사이클 15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다 배우면은 이제 천천히 나가도 2번 강의로 11장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11장 끝난다. 이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하도 개론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부분은 그때 개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9장, 10장이 합쳐서 동력 사이클, 이게 냉동 사이클, 이게 기체, 이게 증기였었죠. 근데 여기에 냉동 사이클은 한 장에다 넣어놨으니까 기체도 있고 증기도 있고, 근데 증기 압축식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요. 기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은 응용 분야가 딱 한 군데입니다. 항공기용. 그리고 흡수식 냉동 사이클은 대형 냉동 시스템에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냉동 사이클로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냉동기와 열펌프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바깥이 더워요. 그리고 방 안은 시원해요.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것도 컬러가 한번 써야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교실이 있는데 교실이 여름이죠. 교실이 온도가 더 낮아요. 온도가 뭐 우리 학교 좋은 학교 그래서 뭐 20도씨까지 합니다. 원래 여름에 가장 쾌적한 온도 뭐 이제 이런 것도 HVAC 아래에서 배우는데 24도까지만 해도 원래 시원한 게 돼인데요. 여름에는 뭐 20도씨로 합시다. 네. 바깥은 온도가 아주 더운 여름날 35도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15도 차이가 나면 열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유입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학생들이 막 공부하고 여기에 뭐 조명도 있고 여기에 뭐 컴퓨터도 있고 기계도 있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여기 들어오는 유입 열하고 생기는 발생 열하고 합친 만큼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조그만 배 이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단면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제 이 면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배의 바깥에는 이제 여기 수면이 이렇게 차 있겠죠. 근데 배 안에는 물이 이제 말라 있거나 아니면 낮은 수면이 있겠죠. 이게 바깥이 온도가 35도인 것처럼 이거는 수면이 높고 여기 수면이 낮은데 배의 틈새로 뭐 열이 자꾸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면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에 이 수면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여기를 20도씨로 유지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물을 퍼서 이쪽으로 버려야죠. 그래서 냉방이라는 개념하고 열을 퍼서 버린다 하는 열펌프라는 개념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는 실내가 뭐 25도씨로 유지하고 있는데 바깥이 영하 10도씨죠. 그러면 열이 자꾸만 바깥으로 유출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열이 발생을 하지만 그거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열량이 더 많다면 온도는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그냥 발생열을 많이 만들어서 나가는 만큼 발생열을 생성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전기 히터나 아니면은 무슨 나무를 떼거나 뭐 연소 같은 거 연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기로 난방을 하면 되죠. 히팅을 해서 온도를 유지시킬 수가 있죠. 반대로 여기에 썼던 난방의 원리를 에어컨 냉방의 원리를 그대로 작용해서 여기에 있던 열을 퍼서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새 나간 만큼 계속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 안쪽이 되고 이게 배 바깥쪽이 되는 거죠. 나오는 열량을 계속 퍼서 여기에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작동을 하면 그때는 특히 열펌프라고 부릅니다. 여름에는 냉방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렇지만 에어컨을 열펌프라고 불러도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근데 겨울에 쓰는 난방을 그걸 냉방이라고 부르면 좀 개념이 맞지 않죠. 한자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열펌프와 냉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노트를 돌아가 보면은 뻔한데요. 이게 여름이고요. 여름에 이제
실내에서 열을 가져다가 더 더운데,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더 높은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림을 항상 더운 걸 위에다 놓고 차가운 걸 밑에다 놓습니다. 여름에는 실내가 차가우니까 여기서 열을 빼가지고 열로 올려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 2법칙에 보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는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냉동 사이클을 사용해서 저온에서부터 열을 받아서 고온에다가 열을 옮겨주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워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워크를 넣어주면 만약에 워크가 100이 들어갔다고 치고요. 여기서 뽑아 올린 열량이 400이라고 치면 이때 이것도 에너지 인, 이것도 에너지 인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열량은 500이 되겠죠. 그럼 이때 효율, 에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한 것분에 얻은 것이죠. 뭘 투자했나요? 전기값을 내죠. 100이라는 전기값을 내고 얻은 거는 이 냉방을 하려고 우리가 돈을 썼지. 여기에 바깥에 실외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막 부는데 거기 가서 아 따뜻해 그러면서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능계수는 투자한 것분에 얻은 것이 여기서 냉방 효과를 얻은 거예요. 400. 그래서 했더니 어머 효율이 400%가 나왔어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우리가 에피션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 100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는 말을 써서 COP라고 부르고 요 밑에 refrigeration의 약자로 R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C.5.P.REF 이렇게 쓰든지 뭐 대충 이렇게 표기하면 성능계수라고 부릅니다. 성능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라는 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복습할 때도 아마 했을 텐데요. 퍼포먼스와 오퍼레이션의 차이점이죠. 기계를 조작하면 사실은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션 엔지니어가 공장에 기계를 구동시키고 있어요. 오퍼레이션입니다. 중장비 운전수가 중장비 굴삭기를 막 조종하고 있어요. 오퍼레이션입니다. 의사가 막 수술을 해요. 오퍼레이션입니다. 왜? 예술의 경지에 가지 않았으니까. 퍼포먼스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뭐 무용가가 막 춤을 춰요. 예. 이런 거 예술가가 뭐 이제 뭐 작품을 막 만듭니다.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이 냉각 사이클의 효율은 얼마나 100이 넘어서 100%가 넘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이거를 퍼포먼스를 여기다 넣어줬겠습니까? 이걸로 COP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바깥보다 집이 따뜻해야죠. 겨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 뭐 집이 25도씨, 바깥이 영하 10도씨. 근데 이때 더 추운 데서 열을 뽑아서 왜냐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동을 안 하니까 사이클을 써서 위쪽으로 이제 올려보내 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냉동 사이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0이 들어오고 워크가 100이 되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500이 나옵니다. 이때 투자한 것은 입력 1이고요. 워크 여기 들어온 1이 워크고요. 그 다음에 얻은 것은 가열량이죠. 이제 Q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500 나누기 100 이렇게 돼서 50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COP 이것도 감동받아서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하고요. COP
히트 펌프, 열 펌프가 히트 펌프를 이제 번역한 건데 히트만 열로 번역하고 펌프 그냥 놔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400, 100, 500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200에 이게 50에 뭐 이게 200에 100에 그러면 이게 300이 되겠죠. 어떤 경우를 봐도 아까 이게 코에피션트 퍼포먼스가 4.0이었는데 얘는 5.0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클을 리프레전 사이클로 쓰면 4였는데 히트펌프로 쓰면 5가 돼서 딱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해보면 뻔히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차이가 여기 200과 300의 차이가 이 워크만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가 워크 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모만큼 나니까 요 두 개의 차이는 딱 1만큼 나는 거죠. 네. 요거 간단한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 기사 시험 같은 거나 옛날에 뭐 열관리 기사나 뭐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관계식은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엔트로피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지 얘기 하나 하고 이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내가 여기 똑같은 Q가 있다고 했을 적에 QL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엔트로피 찌꺼기가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얘를 1로 올리고 싶은데 이 Q를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똑같은 찌꺼기로 농도로는 1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고온이고 얘는 저온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Q에는 찌끄러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델 Q라면 델 Q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이제 D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문자입니다. D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다가 T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온도의 역수가 열에 붙어 있는 찌꺼기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이었죠. 이게 찌꺼기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래도 온도가 조금 높다고 여름에 35도씨 이건 25도씨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분모가 25일 켈빈으로 고쳐가지고 25면 298일 때 하고 3008일 때 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도 고온으로 가려면 농도가 조금 얕아져야 돼요. 근데 엔트로피는 생성되지 파괴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농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청정한 찌끄러기가 하나도 없는 워크를 여기다 좀 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델타 QL에 델타 W가 붙어서 합쳐서 델타 QH가 되면 이게 그 찌꺼기 안 붙은 청정한 연료가 에너지가 붙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얘는 농도가 떨어진 거죠.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게 농도가 얕으니까 고온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엔트로피 얘기예요. 히트펌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온도만 알면 이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찌꺼기 생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워크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는지 금방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게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요. 거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에 하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요. 뼈 바깥에 거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지가 이럽니다. 아니 추워 죽겠는데 열을 뽑아가네. 실제로 겨울에 히트펌프를 돌리면 이 실외기 있죠. 여기서 열을 뽑아가는 실외기 여기에 하얗게 서리가 낍니다. 그래서 이 서리 상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얼음이 이제 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서리가 끼잖아요. 그러면 녹여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재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영하 10도에 추워 죽겠는데 저것들이 여기 더 추운 걸.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영하 10도라면 여기 온도는 더 낮춰야죠. 영하 20도로 낮춰놔야 냉매를 해야 여기로 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퍼올려지는 거죠. 더 춥게 만드는구나 해서 우리가 열 펌프를 작동하면 거지한테 미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뺏어간 게 400인데 여기에 전기값 100까지 더해가지고 500을 집에다가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500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바깥으로 다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 뗀 만큼 거지는 따뜻해야죠. 너무 추우면 여기 벽에 따뜻한 벽에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거지가 보니까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쟤네들이 더운 바람을 불어주네. 근데 이 Q 중에서 일부는 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어느 게 더 많은가요? 여기서 W, 전기를 사용한 만큼 뽑아가는 열보다 더 많은 양이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때는 거지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냉동토는 지금 여기 이 숫자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HVAC&R HVAC&R 배울 때 하는데 이게 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냐면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만 알아두죠. 냉동톤, 리프리저레이션 톤이에요. 그거는 물 1톤을 하루에 얼리는 그런 일률, 킬로와트로 환산한 겁니다. 3kW 정도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능 계수는 이렇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 차가 작기 때문에 여기 붙은 찌꺼기하고 여기에 내보되는 찌꺼기 농도가 차이가 이건 35도씨고 여기는 25도씨여 봐야 켈빈으로 고치면 그 비율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워크를 조금만 타줘도 농도가 맞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일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 할 때는 아무래도 바깥에 실내 온도 25도씨, 30도씨인데 안에는 0도씨. 온도 차이가 이 정도 나죠. 그래서 이럴 때 냉장하고 냉할 때는 COP가 2 정도. 냉동 하면 이제 1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트 펌프로 사용하면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25도씨고 영하 10도씨 하면 한 30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의 COP랑 비슷합니다. 히트펌프의 COP는.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르노 사이클의 동력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면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카르노 냉동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적이 없죠. 엔트로피의 생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COP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QL을 뽑아갔는데 이 QL에는 찌꺼기가 묻어 있겠죠. 그러면 QL에 묻은 찌꺼기의 양은 QL 곱하기 TL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 갔을 때 QH가 이제 가야 되고 찌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찌꺼기 양은 같아요. 왜냐하면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엔트로피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찌꺼기의 양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COP는 1보다 크니까 감동해서 COP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투자한 것분에 얻은 것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게 워크 네트가 돼야 되고 얻은 것이 냉동 사이클로 사용했을 때는 QL을 얻으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QL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 네트는 Q네트와 같은 거고요. 그러면 QL에 QH-QL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외우면 간단한데요. 그냥 QL은 TL로 나누고 QH는 TH로 나눈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양변을 TL로 다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QL로 나누고 여기 QL로 나누고 여기 QL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랑 상관없이 일단 아래 위를 분자 분모를 양변이 아니고 분자 분모를 다 QL로 나눴어요. 그러면 1 나오고 1 나오고 여기가 QH 나누기 QL이 되죠. 그래서 QH 나누기 QL이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이 TH 나누기 TL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COP로 히트펌프로 사용했을 때는 투자한 것분에 얻은 것이죠. 근데 이때는 얻은 것이 QH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난방을. 이건 워크 네트고. 그러니까 이거는 QH, 이거는 QH-QL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QH로 다 나눠줘요. 세 군데를. QH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이게 QL 나누기 QH를 TL 나누기 TH로 그냥 바꿔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TS 선도상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가 그려도 되는데 이 바깥에 우리가 증기 압축식을 많이 쓰니까 습증기 영역 안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습증기 영역에서 카론 사이클이 이제 ST잖아요. 여기서는 이 T가 등온 과정이지만 등온 과정이면서 동시에 정압 과정이죠. 그래서 그나마 정압 과정은 그래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압축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랑킹 사이클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펌프가 되는데 습증기 영역 안에 있는 압축기와 터빈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즈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상하고 기체상, 베이퍼죠. 여기서는 같이 있는 이상에서 작동하는 압축기와 터빈을 효과적인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본 9장 10장에서 본 동력 사이클은 다 이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이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이클들을 그리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이클은 이 면적이 Q네트고 Q네트는 W네트와 같고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열은 들어왔을 때가 플러스 부호고 나갔을 때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데 들어오는 게 400이라면 나가는 게 500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치면 Q네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고요. 이 Q네트가 마이너스 100이면 워크네트도 마이너스 100인 거죠. 그래서 워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밖에서부터 일이 들어왔다. 주로 컴프레서가 일을 사용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COP 정도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늘 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증기 압축식 11-3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 과정을 하고 과정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내고 그래서 효율을 좀 증가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실제는 뭐가 다른가 보고 히트펌프 보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그림이에요. 이상하네요. 네. 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앞에 문이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문을 열면 아래쪽은 냉장실, 위쪽은 냉동실이죠. 뭐 요새는 다른 구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쪽이 냉동칸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이 뭐 3도어, 4도어 막 다 있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냉동 사이클 다 배운 다음에 조금 재미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얘는 랭킹 사이클의 역사이클이에요. 그럼 우리가 랭킹 사이클은 뭐 좀 전에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중간고사 또 시험 범위고 하니까 잘 기억들 하고 있겠죠. 그래서 랭킹 사이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TS선도 산이 있다 왼쪽으로 쳐진 산 압력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펌프하고 1, 2 과열 영역까지 3 보내고 4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랭킹 사이클이었죠. 터빈 자리가 이제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 2 과정 우리가 2에서 1로 떨어질 땐 터빈이었죠. 1에서 2로 가면은 이게 압축기가 됩니다. 네. 이 압축기 왜 압축기라고 부르죠? 증기 영역이니까 이쪽에서 작동했다면 이쪽에서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올렸다면 펌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압축 액체, 액 영역이니까 여기는 증기 영역, 과열 증기 영역이니까 압축기가 되겠죠. 그래서 1, 2 과정은 압축기입니다. 냉장고에 보면은 여기 압축기가 뒤에 밑바닥에 붙어 있어요. 작지만 무겁고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이게 모든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에요. 다른 데서는 진동 소음이 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 파이프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죠. 2번에서 그러면 터빈은 고온고압에서 저온조합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저압 곡선이고 이게 고압 곡선인데 온도 보세요.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고온고압이 됩니다. 얘는 저온조합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과열 증기 영역에 있는 놈을 이제 바깥의 온도가 실의 온도가 20도씨인데 얘는 50도, 45도, 5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어서 응축해서 습증기 영역으로 들어와서 전부 포화액까지 끝나죠. Saturated Liquid 영역에서 딱 끝납니다. 여기가 누구냐면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랭킹 사이클이라면 여기서 더 쭉 내려오죠. 그래서 등엔트로피를 여기까지 떨어뜨려 주죠. 여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4 과정이 우리가 9장, 10장, 11장 다 배운 동안 통틀어서 유일한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뭐 TS 선도가 있다, 등온, 등엔트로피, 정적, 정압 이 SVPT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어디서 배웠죠? 네,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들 중에서 유체의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 거기에 모세관, 오리피스, 벤츄리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냉동 사이클에서는 오리피스, 모세관 같은 것들이 달리는데요. 특별히 팽창 밸브라고 부릅니다. 익스펜션 밸브.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3, 4과정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역 과정처럼 수직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고압에서 저압 영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과정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또는 교축 과정이라고도 또 부르죠. 교축 과정. 마지막으로 4, 1 과정은 실제로 이제 압력이 툭 떨어지면서 온도도 툭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온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습진기에서 증기로, 포화 증기로 세츄레이티드 베이퍼로 가는 과정이죠. 이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바깥에서 열을 받아들여서 끓죠. 예, 그래서 여기를 증발기라고 부릅니다. 이바포레이터죠. 여기 있을 때 바로 냉장고 안에서 열기를 음식물에서부터 열을 뺏어가죠. 이 에어컨이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공기를 차갑게 식혀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냉장고를 보면은 컴프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 입구 출구가 1번,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외부 쪽에 응축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냉장고 외부에 벽면 뒤로 이렇게 따라서 있고 여기서부터 열이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요새 냉장고는 뒤에 코일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공기를 외부 공기를 이렇게 송풍기로 해서 이 앞쪽으로 더운 바람이 나오거나 위쪽으로 냉장고 뒷면에서 이제 앞쪽으로 더운 바람을 불어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관, 팽창 밸브 역할을 하는 모세관 또는 오리피스가 있는데 지금은 모세관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일 싼 기본 냉장고는 냉동칸에 여기에서 에바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를 보면요, 이쪽이 문짝이고요, 냉동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뒤쪽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제일 싼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에바포레이터가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모세관이 있고요, 뒤쪽에 응축기 있고, 여기 이제 모터 달려 있고, 모터가 아니라 컴프레서 달려 있고,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툭 터져 있어 가지고 여기로 냉기가 내려옵니다. 옛날 냉장고는 엄마가 잘못해서 냉동실에다 물을 쏟으면 얼음 얼려 먹으려고 이제 아이스 트레이 집어넣다가 물이 쏟아지면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합니다. 네, 지금 냉장고들도 이 뒤쪽에 에바포레이터가 하나가 달려 있다면 냉동을 얘가 하나가 이제 다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만 좀 하죠. 이제 냉장고는 결국 컴프레서 하나에 굵은 관으로 열을 방출하고 가는 관으로 압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굵은 관으로 열을 흡수해서 다시 컴프레서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냉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에어컨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냉장고 에어컨을 만들어서 지금 LG 냉장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요. 이제 중국산이나 이런 그 개발도상국의 제품들이 이제 저가로 막 공략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냉장고 에어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컴프레서 수입해 가지고 나머지 다 만들어서 팝니다. 그랬다가 점점 기술이 생겨서 컴프레서를 만들게 되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는 거죠. 뭐 국산화 해봐야 다 파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스 잘 만들고 단열재 잘 붙인 다음에 파이프 튜빙 잘 해가지고 만들면 냉장고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뭐 1970년대에 무슨 냉장고 국산화 성공 막 했었는데 그때 좀 낮은 수준의 압축기, 냉매 압축기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 봤고요. 이제 슬슬 11장 초반부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정 해석하면서 11장을 다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